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말을 먼저 드리고요. 오늘 회의는 사실 2시간밖에 할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개회사니 이런 거 다 굉장히 줄이고 그냥 직접 본론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발표되는 이 과제의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아시아연구원은 선거가 있는 당시에 대선 해마다 어떻게 하면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울 수 있을까 해서 이 연구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대통령의 성공 조건, 인수위의 성공 조건 2차례가 나왔고 세 번째 과제로서 2013년 취임하시는 대통령의 성공 조건을 위해서 작년에 연구팀이 발족됐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팀에 지금 참여하신 선생님들이 발제를 해주시기도 하고 또 이제 지금 모두 앞줄에 앉으셔서 나중에 청중들께서 질문을 하실 때 발표하실 예정인데요. 먼저 말씀드리면 강원택 선생님, 서울대 강원택 선생님, 그다음에 성균관대학교의 박형준 선생님, 경희대 윤성희 선생님, 그리고 고려대 이내영 선생님, 서울대 이재열 선생님, 연세대 장용석 선생님, 그리고 서울대 한규섭 선생님, 그리고 동아시아연구원의 이곤수 박사님, 정원치 선생님, 정한울 박사님 등이 저를 비롯해서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여기 제본된 그 프로시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책도 나와서 책을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사셔도 좋고요. 그래서 이러한 취지하에서 저희가 연구 발표를 하게 됐고요. 지금 보통 새 정부가 들었으면은 여러 가지 그 각종 회의에서 차기 신임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주문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이번 정부는 굉장히 그 조심스럽고 또 인수위의 활동도 이제 제대로 이제 외부에 공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 기억에 다른 때에 비해서 굉장히 좀 이러한 회의도 좀 작은 것 같습니다. 횟수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번 회의에 저희가 좀 부여하는 의미는 크고요. 이 회의는 지금 중앙일보에서 후원해 주시고 있고 또 위키트리라는 그 SNS 방송을 통해서 지금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 진행을 이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연구진에 참여했던 강원택 교수님, 이내영 교수님, 한규섭 교수님께서 각각 한 15분 내로 발표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토론자로 이제 귀한 선생님들을 모셨습니다. 박형준 교수님은 지금 동아대로 돌아가셨지만 이전에 지금 현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일하셨고요. 또 지금 아직 도착을 못하셨는데. 경북대에 계신 이정우 교수님께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시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원해 주신 중앙일보 편집국의 최훈 부국장님께서 또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세 분 토론 선생님께서는 각 한 7분 내로 좀 짧게 해주시고 그래서 청중에서 좀 질문을 받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저는 빨리 줄이고 강원택 교수님께서 연구과제에서 총괄적인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우리 선거 때 제기됐던 수많은 여러 가지 난제들을 풀어줄, 어떤 면에서 보면 일거에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은 굉장한 큰 기대감을 갖고 대통령을 맞이를 하는데, 항상 모든 대통령의 임기 말이 되면 실패한 대통령으로 규정을 받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평가는 제도적으로 어떤 갖고 있는 5년 단임이라는 것의 한계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본다면 너무 좀 체계화되어 있는 지원이라든지 그 의식을 갖지 못한 채 어떤 과도한 의욕에 의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나타났던 그런 빚어진 결과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좀 성공한 대통령을 이제는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번 그 연구진들이 갖고 있었던 그 공통의 문제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성공한 대통령이란 뭐냐? 참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다들 각각 생각하고 있는 성공한 대통령의 조건이라고 하는 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제 가장 일반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이야기를 한다면, 재임 기간 중에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지지를 얻으면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선거 기간 중에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약속했던 부분들을 실천으로 옮겨서 뭔가 그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되겠고, 또 당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의 미래 발전을 위한 어떤 잠재적인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 놓고 나갈 수 있다면 정말 훌륭한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통령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민주주의가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해왔습니다만은 적어도 당대에 그 사랑받는 혹은 정말 아쉬워하면서 우리가 보내야 했던 대통령은 그동안 좀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좀 극복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것은 그 대통령에게나 국민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선관 대통령을 만들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인데요. 그 국정 운영의 환경은 대통령을 둘러싸이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그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 자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의존할 수 있는 정치적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 가장 기본부터 얘기하면 이제 국민들의 신뢰가 또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시민사회로부터의 지원도 필요하고 도움도 받아야 되고, 또 한편으로 이제 국회에서 입법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지지가 필수적이죠. 필수적이고, 또 한편으로 이제 관료기구가 효율적으로 어떤 정책 집행을 해줘야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청와대에 대해서 전반적인 국정 운영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국정 운영의 환경에서 크게 네 가지 그 행위자, 그 말하자면 시민사회, 청와대, 국회 및 정당, 그 다음에 이제 행정부, 특히 이제 관료기구의 이런 네 가지 그 중요한 액터 혹은 자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선거한 대통령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냐라는 부분에 이제 저희들이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 크게 보면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일단 혼자서만 열심히 하지 말자. 나 혼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봤을 때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방향이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 사실은 이 부분은 지금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그 한계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대통령은 대단히 바쁜데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끌고 나가고자 하는 한국 사회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많은 공감대가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박경준 수석께서 말씀하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국정 운영의 가치와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그것을 혼자서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니까 대통령이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국민들도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집권당에 있는 사람들도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방향이 뭐다라고 하는 데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되고, 또 행정부도 당연히 공유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저는 5년 단임이라고 하는 거 부분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5년 단임제라고 하지만 임기 초반에 아무래도 좀 서투를 수밖에 없겠죠. 임기 초반에 한 6개월 이런 그런 서투름이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봐왔지만 최소한 1년은 레임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는 마지막 해. 근데 거기에 이제 중간에 부패 스캔들이 터지거나 이러면 실제로 대통령이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한 3년여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집권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단임이라는 것을, 그 단임제 5년 단임이라는 한계를 또 인식을 해야 되면서, 동시에 너무나 많은 것을 다 뒤바꾸고 새롭게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어떤 국정 운영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해내고, 또 중요한 국정 운영의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어떻게 설정해내느냐 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부분은 이제 청와대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청와대가 어떻게 이번에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대통령이 너무 많은 일에 대해서 세세하게까지 다 꼼꼼하게 챙기려고 하는 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큰 틀에서 국정 운영의 흐름을 잡고 전반적인 국정 운영이 어떻게 가는지를 통제하고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책임 총리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
책임 총리제라는 표현은 좀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대통령 책임제에서 정치적인 그 위임이 주어져 있는 것은 대통령이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총리는 결국 대통령이 얼마나 권한을 위임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역할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총리에게 상당히 많은 권한을 대통령이 부여를 하면 그만큼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정책 집행과 관련된 그런 뭐 일상적인 그런 정책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한 부담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총리에게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책과 관련된 측면에서도 그 청와대 내에 일단 어떤 뭐 정책관리실장과 같은 그러니까 특히 중요한 국정 어젠다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그 직을 신설을 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챙기지 않더라도 청와대 내에 있는 어떤 그 수석이 실장이 직접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일상적으로 챙길 수 있도록 해주게 된다면 보다 효과적인 형태 그러니까 대통령은 보다 큰 과제 중심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 청와대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역시 국민의 신뢰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이 힘이 빠지거나 레임덕이 들어가게 되는 순간은 결국은 지지율이 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 지지율이 확 떨어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여기저기서 이제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게 되고 대통령 리더십도 상당한 정도 훼손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국민 신뢰 혹은 지지율 유지를 위해서는 어느 한 부서, 뭐 민정수석이면 민정수석실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홍보라든지 정무라든지 뭐 혹은 시민사회 수석이라든지 이런 좀 그런 여러 가지 역할 기능들이 같이 작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종의 컨트롤 타워 같은 것이 청와대 내에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대통령이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가장 중요한 경우는 역시 그 부패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때가 가장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잃게 되고 또 그 경우에는 상당히 회복되기 어려운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YS 때부터 지금 현재 오늘날까지도 계속돼서 반복되어 왔던 측근 및 친인척의 비리가 계속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는 이런 부분들과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좀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내가 뭐 열심히 단속 잘했으니까 될 거야의 수준이 아니라 제도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감시 감독할 거냐에 대한 좀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가장 이번 박근혜 정부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은 이 인선과 인사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도 초반부터 뭐 고소영 뭐 강부자 이런 인사와 관련된 잡음 때문에 초반부터 적지 않은 이제 신뢰를 잃었죠.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경우에도 좀 유사한 측면, 좀 다른 차원에서 또 역시 좀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인수위라든지 몇 번 안 된 인사를 우리가 봤습니다만 사실 그 이전부터 우리가 박근혜 당선자의 경우는 사실 2004년부터 우리가 계속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 스타일을 좀 봐왔다고 본다면 상당히 이렇게 넓은 인재풀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알고 본인이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이 판단이 된 사람들만을 중요하게 쓰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결국 굉장히 제한된 풀이라는 거죠. 인사풀이라는 게.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적절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얼마든지 저는 생겨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얼마나 이렇게 소통이 될 수 있느냐.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런 인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본인의 뜻을 잘 이해하고 하는 역량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은 그 검증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좀 더 많이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실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역시 그 주변의 측근이나 보좌진이나 부하의 잘못에서 비롯된 경우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인사를 잘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회 정당 부분인데요. 국회 정당 부분은 사실 이 부분도 좀 현 이명박 정부로부터 역지사지로 좀 배울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노무현 정부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좀 이렇게 당이 좀 소외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계속 주요 정책 결정에서. 근데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도 당이 적어도 인수위 과정을 보게 되면 당이 좀 소외되는 그런 느낌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 비해서 지금 이제 국회의 자율성이 커졌고 또 집권당의 자율성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커져 있는 상황에서 당에게는 무조건 그냥 이거 통과시켜, 이거 이대로 해, 이렇게만 주문할 수는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적어도 지금은 이제 뭐 아무 소리 찍소리 못하고 가만히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제 뭐 1년 2년 뭐 지나고 나면 당에서 선거가 점점 다가오기 시작을 할 거고 2016년 선거 다가오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당에서 다른 목소리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그때는 통제력이 더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효과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집권당, 새누리당이 국정 운영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갖는 게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금 인수위 단계부터 당과의 굉장히 효율적인 의사소통이라든지 혹은 당선자의 뜻, 국정 운영의 방침이라든지 중요한 의지 이런 부분들이 공유가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인수위 활동은 언론만 모르는 게 아니라 사실 새누리당 내부에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실은 그게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죠. 물론 뭐 진영의회라든지 일부 의원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당 전체가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집권당이 뭐 예를 들면 청와대에도 뭐 많이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 또 뭐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혹은 당정협의회를 활성화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야당하고의 관계인데요. 야당하고의 관계를 뭐 공개적인 부분 혹은 비공개적인 부분은 하여튼 뭔가 이렇게 끊임없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구조, 핫라인은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신뢰 구축을 하고 또 우리나라 대통령도 뭐 미국 대통령이나 혹은 영국 같은 경우도 퀸즈 스피치가 있죠. 그래서 매년 초가 되면 여왕이 와서 의회에 와서 이제 연설을 하는데 우리 경우에도 좀 그런 형태로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매년 한 번 정도는 연설하는 그런 관행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관료 조직 공무원 부분인데요. 뭐 이건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쓰냐에 대한 부분이겠죠. 뭐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장관 이건 이제 여기는 제가 안 썼습니다만 장관이 얼마나 오랫동안 재임할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명박 정부 이전까지, 그러니까 노태우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의 우리나라 장관들의 평균 임기가 한 15개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남짓 됐거든요. 그때까지는. 이번에 이제 이명박 정부 와서는 상당히 길어졌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평균은 많이 늘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효율적인 어떤 관료 조직에 대한 장악이라든지 혹은 당선자의 뜻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단 장관, 한 번 임명된 장관에게는 오래 기회를 주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중요한 부분들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5년이라는 게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고 특히 굉장히 중요한 혹은 굵직굵직한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시기는 초반에 한 2년 정도? 길어야 2년 이내에 시작되지 않으면 사실은 좀 이루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한계를 분명히 깨닫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인수위 단계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도 어떤 것이 현실성이 있고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 것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정책 집행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건데 나중에 이게 이제 어떤 집행 단계에서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처 간의 협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거 가능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정 운영의 방향이나 원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집권 세력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그 전체가 그 내용을 공유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파트너가 이제 그런 시민사회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사실은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못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의 자율성, 민주화가 뭐 이제 25년 이미 지났고 그 시민사회가 굉장히 많이 커졌고 더구나 정보화의 진정과 함께 상당히 이런 정치 참여의 형태나 뭐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래서 이제는 시민사회 성장이라든지 참여라든지 이런 거를 일단 당연한 걸로 일단 수용을 하고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에너지나 다이내믹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수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좀 그동안 좀 특히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는 이걸 좀 적대시하는 경향이 좀 있었고 자꾸 이념적으로 어떤 시민사회를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났는데 사실은 이제 그것보다는
시민사회 성장 자체를 정말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시민사회와의 어떤 협력적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에 대한 그런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이 지니고 있는 중요한 세 가지 자원들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로부터 계속 높은 지지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걸 유지하려면 일단 뭐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겠죠. 뭐 소통도 잘 돼야 될 것 같고, 또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서 적절하게 뭐 잘 대응해야죠. 레스폰시브니스도 높아야 될 것 같고, 또 뭐 청렴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거의 따르겠죠. 그다음에 국회에서의 안정적 다수 지지 유지라고 하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은 문제가 되지 않죠. 지금은 여소야대가 아니라 여대야소죠. 지금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2016년에 또다시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2016년 선거 때는 대통령 임기 후반부에 들어드는 시점에 치러지게 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아마 회고적인 평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경우에는 집권당이 패배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야당하고의 소통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국민과의 높은 지지율 유지도 대단히 중요하고, 또 지지하는 국회 내에서의 지지의석을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관료 조직의 효율적 효과적 자원 확보, 이건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는 박근혜 당선자가 그동안 우리가 쭉 보아왔던 대로 상당한 정도의 정책 리더십을 갖고 있고, 또 책임의식을 갖고 있고, 또 굉장히 강한 공공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역시 좀 그런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폭넓어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류하거나, 접촉하거나, 혹은 어디에 의견을 청취하거나 하는 부분들의 폭이 그렇게 넓어 보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결국은 몇 사람에게 의존이 될 것이고, 그렇게 몇 사람에게 의존이 되는 것은 더더욱 폐쇄적인 구조로 가게 될 것이고,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어떤 국정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어떤 판단이나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좀 그릇된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 그런 점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닫혀 있지 않으려고 할 거냐. 그러니까 처음에 대통령 선거 때 표를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국민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잘하겠다고 약속했던 그 초심을 얼마나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게 그럼 이제 닫혀 있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특히 이번 정부와 관련해서는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내영 교수님께서 대통령 어젠다와 차기 정부의 과제로 발표하실 건데요. 동아시아연구원에서 연초에 차기 정부에 바라는 무슨 일을 하길 원하는지 저희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이내영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내영입니다. 저는 제가 맡은 지금 강원택 교수님이 저희 연구의 전반적인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차원의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대통령의 국정 아젠다를 중심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요. 또 최근 여론조사를 가지고 국민들이 바라는 이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는 어떤 모습일까, 또 그런 대통령 아젠다를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어떤 국정 전략은 무엇일까, 이런 걸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여론조사 자료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뒤에 파워포인트가 지금 보이시나요? 먼저 역대 대통령이 실패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논의는 이미 다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되기 위한 노력이 상당히 많은 데 비해서 성공한 대통령을 위한 준비라고 하는 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이유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국민들이 너무 기대할 수준이 높다, 내지는 도덕성의 문제나 제도적 측면 다 이미 강원택 교수가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성공한 대통령이 지금 뭐 제도적 정비도 필요하고 뭐 국회와의 조율도 필요하고 시민사회의 소통도 필요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국정 운영의 비전과 이를 실현하는 아젠다의 선정과 추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아젠다라고 하는 개념을 쓰는데요. 대통령 아젠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자신의 국정 비전과 철학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행할 핵심적인 국정 과제를 의미합니다. 정부에서 하는 모든 정책을 대통령 아젠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핵심적인 국정 과제를 의미하는데 이거는 한 정권의 국정 기조와 정책의 우선순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대통령 아젠다가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한 정권이 내건 핵심적인 국정 과제의 성공 여부에 따라 이 그 현 정권의 한 정부의 성공과 실패 혹은 역사적 평가가 달라진다. 우리가 민주화 이후의 역대 정부를 보더라도 어떤 정부가 내걸었던 핵심적인 아젠다가 성공하면 그 정부가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정부도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치적 자원과 에너지라고 하는 건 대단히 제한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할 경우에 그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대통령이 성공하려면 과부하를 피해야 한다. 대통령제 하에서 수많은 일정과 대통령이 너무 바빠서 지금 국정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고 스케줄에 밀려서 하다 보면 이건 과부하가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아젠다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제 주장이고요. 그래서 대통령 아젠다, 국정 이거를 크게 분석 틀로 보면 뒤에 파워포인트에 있는 것처럼 국가 비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이고요. 국가 비전은 혹은 철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걸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그 국정 과제를 이제 대통령 아젠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아젠다를 실현하기 있는 정책들이 있겠죠. 그 정책 과정이 있으면 그 성공과 실패에 따라서 그게 환류가 되고 뭐 이런 이제 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의 대통령 아젠다를 제가 논문에서는 요약을 했는데 시간 관계상 뭐 상이한 국정 비전 또 그래서 상이한 대통령 아젠다를 가지고 역대 정부가 실현을 했지만 그 성공과 실패는 상당히 뭐 달라져 왔다. 그래서 크게 보면 그 대통령 아젠다를 명확성과 일관성 또 얼마나 성공적으로 추진했는가 이런 기준으로 볼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다 성공과 실패가 있지만 대통령 아젠다의 내용과 성공 여부에 따라서 역대 정부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 왔다라고 하는 거가 제 요약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대통령 아젠다를 어떻게 선정하는 게 필요한가 몇 가지 기준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시대 정신과 부합하는 대통령 아젠다가 성공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죠. 그 시대 정신이라고 하면 정권이 출범하는 시기의 정치 경제 상황에서 다수의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국정과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다수 국민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국정과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될 것이고 아마도 지금 인수위가 하는 일이 이런 그 정권의 전반적인 국정 기조와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할 텐데 이건 철저하게 이 시대 정신에 대한 분명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고요.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여론조사한 것에 의하면 우선순위로 보면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경제 성장 순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조사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 잠재력의 회복이 지금의 가장 중요한 시대정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의 핵심적 국정 비전과 철학이 반영된 대통령 아젠다를 선정해야 한다. 이것도 상식적이죠. 대통령이 본인의 핵심적 비전과 철학이 반영돼야 애정을 가지고 에너지를 집중해서 그 아젠다를 이제 선정하고 추진할 수 있을 텐데
지금까지 나타난 박근혜 당선인의 핵심적 국정 비전과 철학은 크게 보면 국민 행복, 민생, 대통합 등이 뭐 핵심적인 국정 비전 같습니다. 아직 뭐 인수위에서 정권의 명칭이나 뭐 이런 게 나오진 않았지만 대충 이런 선에서 아마 그 비전과 아젠다가 선정이 될 것인데, 이제 한 가지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수많은 공약들이 나왔죠. 그리고 그 공약의 상당한 부분은 당선인의 철학과 비전이 반영될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책적 딜레마는 수많은 공약 중에서 그걸 뭐 어느 정도까지 실제로 그 추진하는 게 필요한가. 이미 이 분야에 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인수위에서도. 수많은 복지 그 정책을 다 해야 하느냐. 과연 그거를 다 할 만큼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여론조사를 저희가 했거든요. 조금 이따 다시 소개를 하면, 결론을 얘기하면 다양한 공약들 중에서 현실성 및 재원 마련 대책 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에 따라 대통령 아젠다를 선별하는 안목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제 주장인데, 그것은 저희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될 수 있고요. 세 번째가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대통령 아젠다를 선정해야 성공한다. 이것도 뭐 상식적인 얘기인데, 문제는 다수가 지지하는 아젠다가 있을 수 있고 지지와 반대가 갈리는 아젠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그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의 지지자들이 원하는 정책이 있을 텐데, 그렇게 지지와 반대가 걸리는 아젠다를 할 경우에 상당한 정치적 갈등이 예상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선거에서 지지자들이 그 원하는 정책을 또 추진하는 게 민주주의의 원리에 또 맞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 고민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네 번째가 집권 여당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 여기는 게 중요하다. 이것도 상식적인 것 같은데, 사실은 뭐 현 이명박 정부가 이 문제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그 절대 과반수의 의석을 가지고 그동안 현 정부와 청와대와 여당이 그렇게 협력적 관계를 잘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세종시 수정안이나 이런 경우에는 상당한 여당 내 반대도 있었고요. 여당 내 야당의 역할을 하는 세력도 있었고, 그래서 이 문제가 생각보다 상식적인 것 같지만 상당한 정치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뭐 제가 지금 얘기한 선정을 위한 그거를 좀 여론조사로 뒷받침을 해보면 1월 5일 날 800명의 표본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했고요. 첫 번째,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전망을 보면 한 80% 전체 국민들이 성공할 것이다. 이건 어떻게 보면 허니문 효과라고 볼 수 있지만, 주목해야 될 것은 문재인 지지자들은 50% 미만이 성공할 것이라고 본 거죠. 그만큼 한국 정치가 양극화돼 있고, 또 문재인 후보의 지지자들이 박근혜 정부의 성공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가 크지 않다. 이게 상당한 정치적 장애가 될 것이라고 하는 걸 예고하고 있다고 하는 점이고요. 새 정부의 최우선 정책 분야, 일자리가 제일 크죠. 두 번째가 양극화에서고, 세 번째가 경제성장, 교육, 저출산 고령화. 결국 지금 시대는 경제 문제에 다수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이 있다고 하는 거고요. 양극화 해소와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경제민주화나 복지가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회복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재원을 가지고 복지를 늘리는 건 좋다. 뭐 이 정도까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 당선자에게 원하는 리더십 형태, 가장 큰 게 온화하고 화합형의 대통령이고요. 두 번째가 꼼꼼하고 실무적인 CEO형 대통령이고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는 대통령 20%밖에 안 되죠. 결국은 이것은 소통하는 대통령, 민주적 리더십을 원한다고 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박근혜 당선자에게도 지금 인수위를 둘러싼 소통 논란,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것이, 과연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놀랍게도 80% 가까운
80% 넘는 국민들이 박근혜 당선자가 내건 공약 중에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 있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국민들이 현명하죠. 그래서 이걸 철회할 것이냐에 대한 태도, 효율적 국정을 이용해서는 불가피함으로 적극 동의한다. 그 얼마 안 되지만 철회하는 공약의 내용에 따라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 그러니까 상당한 공약을 했다 하더라도 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대통령이 박근혜 당선자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지만 약속한 공약 중에서도 재정의 필요에 따라서 그 철회를 한다 하더라도 충분한 설득을 한다 그러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 걸 의미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주요 정책에 대해서 보면 복지정책, 또 복지의 혜택은 빈곤층에게 집중되어야 한다. 중산층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다수 71.3, 전체 국민들의 65.9%가 빈곤층에게 집중되어야 한다. 선택적 복지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높다고 하는 걸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래서 네 번째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견도 비슷합니다. 맥락은. 정부 보조금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는 의견은 34%고요. 61.4가 기업의 상장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그러니까 정부가 정부 예산을 가지고 보조금 줘서 일자리 창출하는 건 그리 오래 가지도 못하고 서스테이너블 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다수 국민들이 이미 아는 것이고, 복지가 시대 정신이긴 하지만 복지 확대가, 그 복지라고 하는 게 공짜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의 성장을 통한 복지 확대가 유일한 해결책이다, 혹은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을 현실 인식을 국민들이 하고 있다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재벌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재벌에 대한 규제를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이 63%고요. 그래서 재벌에 대한 부정적 생각, 재벌의 여러 탈법과 이 규제가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은 또 63% 이상이 지지하고 있다고 하는 걸 나타내고요. 외교안보 정책,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높고요. 대북 정책은 한미동맹과는 반대입니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연계하지 말고 남북 대화는 추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견이 62.1%고요. 또 남북 대화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 핵 문제가 해결된 전까지는 굉장히 소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남북 관계에 관해서는 현 정부보다는 좀 진전된 그런 그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공감대가 국민들 사이에 있다. 병역 의무 단축, 이게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인데 다수 국민들은 이 병역 의무 단축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 안보상의 우려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이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몇 가지 마지막에 이걸 정책을 선정을 하더라도 그걸 어떻게 추진하는 게 좋은가, 결국 그러려면 굉장히 세심한 추진 전략과 로드맵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아젠다의 구상과 준비는 빠를수록 좋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비전을 이해하는 핵심 참모가 대통령 아젠다의 기획과 집행을 주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지금 인수위가 또 인수위와 나중에 지금 청와대 참모와 그 장관들을 분리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핵심적인 대통령 아젠다에 관해서는 대통령의 철학을 이해하는 핵심 참모가 처음부터 이걸 주도해서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국정의 밑그림이 다 그려진 다음에 다시 대통령 아젠다를 따로 설정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점에서 보면 정권 인수위에 대통령 아젠다를 주도할 핵심 세력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좀 우려가 있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국민 및 정치권과의 소통 및 설득이 대통령 아젠다의 성공을 위한 관건이다. 이거 아까 강원택 교수가 얘기했듯이 이제 민주화 시대에 어떤 좋은 정책이든 정치권 또 국회를 통하지 않고 정책이 성공적으로 될 수가 없고요. 국민들의 지지 없이 그 정책이 유지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좋은 아젠다를 선정하는 것 못지않게
그 좋은 아젠다의 필요성,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면서 추진하는 정치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뭐 어떤 정부든 여러 정책을 복수의 아젠다를 추진하게 되는데 이게 과욕을 부리면 이제 실패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복수의 아젠다를 할 경우에는 그 정책의 우선순위,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뭐 그 정치적으로만 보면 국정 지지도가 높은 아젠다를 우선적으로 그 추진하고 지지와 반대가 갈라지는 갈등적인 그 아젠다의 경우는 그 뭐 야당과 또 정치권과의 설득을 노력을 통해서 추진하는 그런 그 전략적 고려가 상당히 필요하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 동아시아 연구원에서 내셔널 어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여론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일반 시민하고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그리고 전문가 세 집단으로 나눠서 그 국정 어젠다에 대한 방향을 조사했는데 오늘 발표된 조사하고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들이 그냥 단순한 선심성 복지보다는 지속 가능한 복지를 원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현명한 그 판단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관심 있으신 분은 나중에 말씀드리면 그 자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발표자인데요. 한규섭 선생님께서 국정 환경의 변화와 국정 홍보 전략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갑자기 국정 아젠다 이런 얘기하다가 홍보, 소통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좀 격이 확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지만, 일단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걸 일단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난 그 선거 전에 동아시아 연구원하고 중앙일보하고 같이 한 그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은 유권자의 한 47% 가까이가 국민과 소통을 잘하는 대통령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꼽은 반면에 국정 운영 능력이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20% 초반대. 그러니까 대한민국 유권자는 지금 소통 말 잘하는 대통령을 사실은 일 잘하는 대통령보다 더 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약간 이제 과거에 우리가 대통령에게 원했던 그런 덕목들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그 국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소통을 위해서 어떤 새 정부한테 제언을 한다면은 다음과 같은 어떤 기본적인 제언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홍보 담당 조직을 대국민 소통 담당 조직으로 바꿔서 운영을 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통령의 어떤 대국민 스킨십을 굉장히 지금보다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은 뉴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그런 홍보, 국정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저의 그 제안들은 사실은 크게 이제 두 가지의 어떤 정치 사회적 변화에 근거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는 이제 새로운 국정 환경의 도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정 패러다임의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과거의 국정 운영의 어떤 패러다임이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이런 협상 그 정치의 패러다임이었다면은, 이제는 어떤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은 그런 대통령만이 사실은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고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론 또는 어떤 의미에서는 지지율 정치의 패러다임으로 바뀌었다라는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변화는 결국은 이제 당정 관계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좀 축소가 되고 유권자들에게 직접 어필할 수 있는 이런 그 소통 능력의 중요성이 과거보다 굉장히 늘어나는 그런 이제 국정 환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변화는 바로 이 미디어 환경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라든지 다양한 뉴 미디어가 출현을 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어떤 기성 언론의
그 정보 유통의 독점 권력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미디어 환경으로 우리가 바뀌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기성 언론의 어떤 의저 설정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그런 이제 미디어 환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는 어떤 국정 홍보에서 어떤 대언론 관계가 가지는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좀 축소가 되고, 반면에 이제 기성 언론의 매개 없이 국민들에게 직접 어필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뉴미디어의 활용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그런 환경에서 새 정부가 출범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국정 운영의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공천 과정의 변화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공천 과정에서 경선 제도 같은 것들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과거처럼 어떤 각 정당의 소속 의원들이 더 이상 각 당의 어떤 지도부에게 충성을 하는 것으로서 공천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더 이상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신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후보자들만이 어떤 의미에서는 당의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국정 정치 환경으로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지난 19대 4.17 총선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공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만한 여러 가지 변수들을 통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후보자, 그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트위터 팔로워 숫자가 과연 그 사람이 공천을 받을 확률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본 것인데, 지금 양 당에서 하위 10%와 상위 10%가 거의 한 30%씩 차이가 난다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대중한테 어필할 수 있는 후보자는 공천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그 반면에 재선 횟수라든가 이제 기존에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변수들은 사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에게 이제 더 이상 당 지도부와 어떤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대중적인 지지가 훨씬 더 중요한 정치적인 자산이 되는 그런 시대에서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언론 관계가 전체 홍보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한다면은, 청와대 결국은 뭐냐면은 청와대 홍보 담당자의 주요 업무는 어떤 기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떤 위험 요소를 관리하는 이런 역할이었다면은, 이런 변화된 그 미디어 환경에서는 결국은 대언론 관계를 통해서 대국민 소통 메시지와 홍보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한 측면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언론의 태도 자체가 야당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지지율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이거는 이제 저희가 청와대 그 프레스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 행태를 가지고 그 UCLA 대학 사회학생 클레이만 교수 연구팀이 쓴 기법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인데, 결국은 뭐냐면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갈 때는 기자들의 어떤 그런 그 어그레시브한 그런 질문, 그러니까 도전적인 질문 행태가 줄어들고,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질 때는 그런 행태가 더 늘어나는 그런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같은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지지율이 높을 때는 기자들이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지 못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엇이 이제 이런 그 변화된 어떤 의미에서 국정 환경에 맞는 그런 전략적 소통이나 홍보의 방식일까? 그럼 어떤 것이 필요할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우선은 이제 조직 개편을 통해서 정책 개발과 홍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화된 국정 환경에서는 사실은 여론이 정책 추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어떤 정책의 정책의 시행뿐만 아니라 어떤 정책 개발 과정에서부터 적극적인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는 정책 개발과 홍보 기능의 어떤 조직적인 일원화가 필수적인데, 현재 청와대의 조직 구조는 이제 과거 정부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홍보의 수장이라는 어떤 홍보수석이 정무 사회 통합 라인으로 묶여서 정책 라인과는 좀 단절되어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에서는 백악관 같으면 이제 정책 개발 과정에서부터 홍보나 여론 전문가들의 중요성을 적극 반영하는 그런 인사가 상당히 많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자면 뭐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에 시니어 어드바이저로 굉장히 막강한 그런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 칼 로프스인데, 이 사람은 결국 뭐 정책 전문가라기보다는 여론 전문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변화된 국정 환경에서는 어떤 효율적인 그런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이제 변화가 필요한 부분은 홍보수석실의 인적 구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표에서 여기서는 아마 보이시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노태우 대통령이 역대 정부에서 청와대 공보 홍보수석 20명 중에서 16명이 언론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은 좀 변화된 미디어 환경에서는 언론이라는 것의 어떤 기성 언론의 의제 설정 권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기성 언론의 어떤 기자들과의 그 네트워킹이 경쟁력인 언론인 출신의 인사들이 중용돼야만 하는 이유가 사실상은 없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정치 커뮤니케이션적인 그런 위기 상황이 있었을 때 기자들과의 어떤 스킨십이나 언론사 지도부층에 전화하는 이런 것으로서 어떤 그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 환경이 더 이상 아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오히려 변화된 국정이나 미디어 환경에서 여론의 어떤 속성, 그 다음에 뉴미디어 환경의 이해도가 높은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미국 클린턴 행정부를 한번 보면 좀 재미있는 그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클린턴 대통령 다 아시다시피 역대 최악의 어떤 섹스 스캔들을 일으켜가지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서 저희들 여론 연구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흥미로운 연구 사례인데, 여기서 이제 클린턴 대통령의 공보비서 내지는 대변인으로서 모든 참모진 중에서 굉장한 신뢰를 받았던 그 조지 스테파노폴러스 같은 사람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사람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그 캠페인 매니저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언론인 출신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그 여론, 그 다음에 어떤 정책 전반에 갖춘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차기 정부가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바로 어떤 대통령이 국민과의 스킨십, 이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부분 유권자들은 사실 정책에 대한 이해도는 굉장히 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모든 유권자가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낮은 정보 수준의 어떤 합리성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데, 결국은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어떤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에 근거해서 그 대통령을 평가한다는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긴 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정치학자들이라든지 저희들 같은 학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역시 그 여러 가지 단축키,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근거해서 어떤 그 판단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안철수 전 후보와 이명박 대통령의 차이라고 보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가 아무 그 내용이 없는 공약 같은 것들을 가지고도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에 굉장히 여러 가지 업적을 많이 남겼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라고 그런 차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급락하고 있었던 2008년부터 2009년 사이에 대통령 일정을 한번 살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제가 모은 건 아니고 경향신문에 이미 보도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전체 분석 대상이 됐던 210여 회의 소통 활동 중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가장 많이 만난 직업군은 기업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인들 중에서도 대기업 기업인들을 만난 횟수가 중소기업 기업인들을 만난 횟수보다 2배 이상 많았다.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노동자들과 만난 횟수는 기업가들과 만난 횟수의 한 3분의 1에 불과했고, 이 중에서도 같이 밥을 먹은 경우는 3번밖에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회동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거였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 그 이명박 대통령께서 그 사실은 정치를 좀 싫어하는 그런 당정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던 그런 대통령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여의도 정치권과 만난 횟수에 비해서도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이라는 거죠. 반면에 뭐 서민들이나 농민은 2번, 그 다음에 영세상인은 5번, 뭐 환경미화는 노점상 2번. 이거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이명박 대통령 정부의 대국민 스킨십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저희가 마찬가지 맥락에서 그 이명박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그
그 신년사에 나온 단어들을 좀 분석을 해본 겁니다. 이것은 이제 이명박 노무현 대통령은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그 가장 좋아하는 역대 대통령 꼽으라면 1위가 되게 박정희 대통령이 나오고 2위가 되게 노무현 대통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사에서는 그 세계라는 단어가 매우 잦게 출연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사에서는 대부분 이제 세계를 우리의 비교 기준으로 삼아서 한국의 어떤 세계적인 위상 또는 국제 무대에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런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제 여론조사는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국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는 달리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사에서는 비정규직이라든지 중소기업 등 이런 어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언급이 자주 등장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경제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지만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대통령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우리라는 단어인데 이것도 약간 사용하는 문맥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는 되게 우리라고 하면은 한국, 그러니까 국가를 지칭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반해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민 또는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지칭할 때 그 앞에 우리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사에는 약간 그 친서민적인 그런 이 메시지가 많이 담겨 있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뉴미디어를 적극 활용한 홍보를 하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사실 새로운 매체들이 이렇게 탄생하고 변화된 미디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위기임과 동시에 또 기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 언론 관계 측면에서 보면 거의 악몽에 가까운 그런 미디어 환경이 사실 구축됐다라고 또 볼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기존 이런 매체들이 그러나 이제 이런 매체들이 나름대로 의제 설정 권력을 가지기 시작을 했고, 또 이런 모든 매체들이 기존의 방식대로 어떤 청와대에서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유력 신문 몇 개 하고 방송 3사 정도로 관리하면 되는 그런 이제 미디어 관리 환경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환경이 많이 바뀐 거죠. 그러나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청와대도 이러한 뉴 미디어 환경을 기성 언론의 어떤 의제 설정 권력에 대항하는 그런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언론의 정치 관련 보도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굉장히 부정적인 논조를 띠는 경우가 많고,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 관련 기사는 사실 보도가 중심이 되는 것보다는 기자의 어떤 시각에서 사실을 재구성하고 분석하는 그런 어떤 해석적인 저널리즘이 사실은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이러한 적인 그 변화 속에서 청와대가 뉴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언론의 매개를 거치지 않고 유권자들하고 직접 어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홍보 전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네요. 뉴미디어 위키트리에서 지금 생방송을 하는데 이렇게 올드 마이크도 제대로 작동하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통합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는 이제 생생한 어떤 그 경험에서 이제 좋은 토론을 해주실 선생님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박경준 전 수석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오늘 세 분 토론한 내용은 제가 이견을 말하기가 어려운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이 토를 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 발제하신 내용 가운데 관련이 되는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철학에서도 그 철학사에서 보면은 경험주의와 합리주의 대립이 제일 큰 대립인데, 이 국정과 관련해서도 어떤 이론을 가지고 국정을 하느냐, 아니면 국정 속에서 쭉 쌓여있는 경험을 중시하면서 경험에 뭐를 더 얹을 것이냐, 이런 어떤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학계에 있을 때는 합리주의적인 입장이었는데, 국정을 해보니까 경험주의적인 입장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리더십의 유형, 대통령 리더십 또는 대통령의 유형을 저는 한 4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좀 이념과 비전 중시형 그 대통령이 있고, 뭔가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이념을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서 관철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의 그 대통령이 있고, 또 성과와 실무 중시형의 그 대통령이 있습니다. 뭐 그런 좀 이념이나 이런 좀 심하게 얘기하면 좀 허황한 것보다는 좀 실질적인 성과를 중시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을 꼼꼼히 실무적으로 챙기는 데 좀 초점을 두는 그런 대통령 스타일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PI 중시형, 프레지던트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이제 한 교수님 말씀하신 대통령이 이제 국정 지지율이라든지 대국민 이미지라든지 이런 거를 굉장히 중시하는 스타일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치 중시형 대통령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이 모든 게 국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또 이 뭐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정치나 협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통령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뭐 어떤 게 제일 좋고 나쁘고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대통령은 이런 걸 이제 골고루 갖게 되는데, 어느 쪽에 더 이 방점이 두어진 지도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과 실무 중시형 리더인데, 그 리더 보고 자꾸 비전을 이렇게 이념을 중시해라, PI를 중시해라, 또는 정치를 중시해라 이렇게 자꾸 요구하기보다는, 그분이 갖는 특성을 잘 살려가면서 나머지를 좀 보완해가는, 그리고 또 그 보완의 역할은 좀 팀으로 보완이 되는 이런 것을 주문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국정을 하다 보면 대통령의 이미지와 대통령이 실제 내는 성과 사이의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도 여러 선생님들이 역대 대통령이 실패한 대통령처럼 전제를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역대 대통령의 공과를 따지면 과보다는 공이 훨씬 많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고, 그러지 않았으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이 어떤 이미지를 갖느냐, 어떤 국정 지지율을 갖느냐 하는 거하고, 그 대통령이 그 실제로 이루어내온 성과나 또 그 대통령이 하고자 했던 일에 대한 충족도에 대한 그 결과 평가는 좀 달리 볼 필요가 있다. 그 괴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접근을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그 국내외적인 조건에서 이렇게 볼 때, 저는 국가 자체, 그러니까 국가나 정부의 능력도 굉장히 큰 구조적인 한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처럼 대통령이 일사불란하게 그 정부를 또는 국민을 통솔할 수 있는 권위주의적인 시대도 아니고, 또 이미 세계화된 조건 하에서 국가 주권마저 이제 배타적인 주권을 주장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지금은 외치가 내치를 거의 규정하는 힘이 과거보다 거의 배 이상 됐다고 할 정도로, 사실 외치의 내치화가 굉장히 깊숙이 진행된 편입니다. 이 속에서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상당히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역할은 특히 민주화된 조건 하에서, 다원화되고 개방화된 조건 하에서는 더욱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국가 역량과 대통령의 능력에 대한 한계를 재빨리 인식하는 것이 저는 성공한 대통령으로 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전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를 치르다 보면은 대통령 후보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모든 것을 할 수 없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내영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어젠다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오히려 중요한 것은 국가가 무엇을 할 수 있다, 대통령이 이것을 할 수 있다, 무엇을 해주겠다라는 메시지 못지않게 대통령과 국가가 이런 한계에 봉착해 있고, 이런 문제들을 좀 더 국민들과 함께 어렵지만 풀어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더 많이 던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도 매번 큰 기대를 가졌다가 실제 일이 진행되면서
실망을 하게 되는 그것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현재의 대통령이나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을 과대평가를 해서 무리하게 일을 하지 않게 되는 조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세 가지만 제가 오늘 발제에서 조금 덜 강조된 측면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오늘 발제에서는 이 글로벌 리더십이나 글로벌 외교 역량에 대한 강조가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대통령의 역할 가운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이 세계화 시대에 세계화라는 게 여러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외치 내치화 이런 어떤 조건 속에서는 대통령이 해야 될 그리고 대통령이 국민을 정말 조금 더 잘 살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조건이 되는 조건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이 글로벌 외교 역량과 리더십을 특별히 강조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대통령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하는 또 그리고 더 역량을 소위 말하는 퍼포먼스를 더 잘 발휘하는 그런 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아까 홍보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마침 제가 조금 전에 정부 조직 개편 안이 발표됐다 그래서 이걸 확인을 해보니까 국정홍보처는 만들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국정홍보처를 만들고 안 만들고의 문제는 저는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소통 환경 자체가 큰 변화가 이미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된 소통 환경 속에서 정부가 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과 어떤 정보를 갖고 어떻게 인터페이스를 구축하느냐, 대면적 이 홍보 관계를 홍보라기보다는 소통 관계를 구축하느냐 이게 핵심 의제인데 이것은 청와대의 홍보수석실을 강화한다, 어떤 임무를 둔다, 또는 국정홍보처를 두는가 안 두는가 이런 문제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국정 홍보 기능이라든지 대정부의 이가버먼트 소위 정보와 관계에서 국민들과 접촉하는 것은 아직도 여전히 일방적이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이 찾아오게 만들어 놓고 있고 또 부처 간에 이 할거주의가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한번 로그인하면 모든 부처를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부처마다 들어가서 로그인하도록 만들고 전부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자기가 찾아다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홍보 시스템을 갖고는 아무리 정부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려고 했다 하는 거를 얘기를 하더라도 먹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이나 기존의 인터넷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정보, 뉴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보, 그런 것들은 대개 인터넷에서 클릭 수가 높은 정보들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은 그중에 네거티브한 뉴스가 훨씬 더 받아들여지기가 쉽고 긍정적인 정부가 정말 알리고자 하는 긍정적인 뉴스는 거의 수용이 안 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거는 스스로 개척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많은 분들이 국정에 관해서 이러이러한 설명을 나중에 하고 나면 왜 그런 걸 우리한테 진작 안 알려줬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을 진작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서는 국정홍보는 이러이러한 저런 기능적인 재편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야말로 이가버먼트에 대한 근원적인 어떤 사고의 전환 그리고 혁신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홍보 쪽도 좀 일을 했기 때문에 이걸 좀 해보려고 하다가 사실은 부처의 어떤 강력한 이 저항에도 막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협조를 구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부분적으로밖에 시행을 하다가 사실 제대로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변화가 필요하고 그래야만 사실 새 정부가 하려고 하는 일들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을 크게 할 수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공감 능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 이거는 이제 홍보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대통령의 PI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또 대통령이 실제로 소통 친화적인 그런 어떤 모습들을 아까 여러 가지 한 교수님께서 좋은 자료들을 제공했습니다만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대통령의 소통 친화적인 그런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노력이 기울여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정치는 대통령만 노력한다고 해서 대정당 관계나 이런 그 대야 관계가 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나 파트너십이 강했던 미국 정치마저도 지금 진영의 정치로 갈라져서 미국에서 오히려 중도 정치, 중도의 영역이 없어졌다. 그래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나오는 마당에 우리처럼 이렇게 진영론으로 쫙 갈라지고 선거만 한번 치르면 증오와 분노의 지수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이런 어떤 환경에서 대통령 보고 뭐 소통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강조해서는 그게 잘 되기가 어렵다. 실제로 바리케이트 모델에서 원탁 모델로 정치가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전체적으로 중도 정치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의식적인 노력들이 필요한데 물론 그중에서도 대통령이 맡아야 될 몫이 있을 것이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이 뭐 여당이라든지 또 지금의 야당이라든지 그런 어떤 부분에서 논의가 함께 어울려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거를 논의하기 위한 뭐 이런 것들을 뭐 국고 지도자 연석회의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한다 그러면 그건 의미가 있겠죠. 그게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어떤 중도 영역의 정치를 재구성하려는 노력도 어쨌든 뭐 대통령 입장에 새로운 대통령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이정우 전 수석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도 느낌이 좀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이 회의의 목적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성공 조건을 찾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역대 정부의 평가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보고서를 보시면은 이 평가는 역대 정부는 모두 실패했다. 이제 이렇게 첫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책으로 보면은 이 책자의 9페이지의 1장의 첫 문장입니다.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게 첫 문장인데 내용을 읽어보면은 모두 이제 실패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까지 다 들고 있는데 저는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다른 정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는 조금은 아는 편인데요. 그 평가에 대해서는 사실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토론이 필요하고 이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다르게 보는 방법이 있다는 것 이런 것을 좀 논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벌써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돌이킬 수도 없는데 다음에 혹시 좀 토론을 해서 저는 평가를 제대로 해야지 그 다음에 처방도 제대로 나오지 않느냐. 평가가 틀려버리면요. 환자에 대한 그 어떤 진단이 틀리면은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진이 되면은 약을 아무리 좋은 걸 써도 그 환자가 상태가 좋아질 수 없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진단인데 그 진단에서 저는 지금 이 저자들의 진단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토론이 필요한 이유지요. 제가 이것을 걱정하는 이유는요. 민주화 이후 이 문장입니다.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여기에는 그럼 민주화 이전의 대통령들은 성공했단 말인가? 이런 의문을 던지게 합니다. 아무 말은 없는데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많은 보수 언론에서 그런 논조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주화 이전의 이것이 민주화 이후에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 실패한 것이라면은
저는 그 이전의 대통령들은 더 큰 실패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지 그전에는 잘했는데 민주화 이후에는 못했다 이런 식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그것은 진단이 틀렸을 뿐만 아니고 대단히 위험하기조차 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민주화 이전의 대통령들에서는 대체로 다 독재고 한마디로 폭정이죠. 폭정을 우리가 합리화하고 옹호하고 이렇게 가는 것은 저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는 잘하지 않았느냐? 경제도 잘 못했습니다. 독재 정부들은 경제를 살린다고 하면서 과욕을 부렸고 오히려 경제의 기본을 더 흐트리고 체질을 더 약화시켰다는 것이 저의 가설입니다. 그걸 제가 또 주장하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식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런 데서 틀리게 생각하고 잘못된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은 저는 그 결과가 아주 심각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것이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말씀하신 박형준 선생을 좀 모방해서 저도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성공이냐 실패냐를 가르는 것은 저는 시대 정신을 파악하고 그 시대 정신에 충실히 따를 때 성공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때는 실패한다 그렇게 봅니다. 그것은 많은 나라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역사를 돌이켜봤을 때 조선 왕조의 왕이 27명이 있었는데 성공한 왕은 거의 대체로 세종과 정조 정도 이렇게 2명을 꼽는 것 같고 광해군이 이제 실패한 왕이었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조금 복권되면서 외교는 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명예가 회복되고 있지만 나는 성공한 군주로까지는 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2명 정도 미국의 역사를 보면은 40몇 명의 대통령이 역대 있었지만은 그중에 성공한 대통령은 아주 희귀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링컨, 루즈벨트 2명 있습니다만은 둘 다 꽤 성공한 대통령, 특히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성공한 대통령으로 꼽히죠. 그렇게 해서 한 3명, 서너 명 정도 그 말고는 그렇게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 저는 이 성공한 2명의 왕을 보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그 시대 정신, 그 시대 요구하는 것이 가장 절실한 요구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과를 냈을 때 성공한 그런 지도자로 저는 평가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이 책의 평가하고는 달리 역대 정부, 역대 대통령들을 어떤 우리가 기준에 따라서 새롭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특히 참여정부에 대해서 읽어본 결과 저는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적으로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참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물론 참여정부 실패론이 많이 나왔는데요. 참여정부의 성공과 실패는 뭐 다 성공했다는 건 아니고요. 저는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는데 도매금으로 전부 실패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자체의 문제점 이런 것을 제가 다음에 그것을 주제로 하는 회의가 있다면 그때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둘째가 아까 이내영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나치게 많은 의제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과욕은 건물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근데 이것이 역대 대통령들이 빠지기 쉬운 어떤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청와대에 앉아 계시면은 모든 부처의 장관들,
그리고 많은 그 위원회 이런 데서 수많은 과제들을 들고 와서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하나는 그 부처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다 중요한데 그것이 모두 모였을 때, 청와대로 모였을 때 그것이 다 중요한가? 그 중에 더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고 몇 년 뒤에 해야 될 일도 이런 것이죠. 그 판단은 결국은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과욕을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정도만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역대 정부를 보더라도 실제로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이렇게 쭉 봤을 때 뭘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잘한 거를 들어보라 그러면은 대체로 5손가락을 넘지 못합니다. 그 숫자가. 잘한 거 몇 가지. 5개를 잘 넘지 못하죠. 근데 처음 대통령이 되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년 동안 못할 게 없을 것 같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착각에 빠지기 쉬운데요. 그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는 그런 어떤 현명함이 가장 대통령한테 요구되는 덕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꿔 말하면은 부지런함을 경계해야 됩니다. 대통령은 부지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너무 부지런하면은 오히려 일을 망친다. 이것저것 다 하고 말이죠. 새벽부터 밤중까지 모든 일을 다 챙기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청나라의 훌륭한 황제로 손꼽히는 황제가 강희제와 걸륭제를 듭니다. 후반부에 가서는 완전히 내리막길이었고 초기에 강희제와 걸륭제라는 두 사람 다 대단히 오래 황제를 했고 여러 가지 개혁을 많이 했고 성과를 많이 냈죠. 근데 그 두 황제 중간에 4대 6대입니다. 4대 6대 중간에 5대 황제가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이 사람 이름을. 5대 황제가 누구냐? 옹정제라는 황제가 있는데 강희 걸륭은 다 알고 존경하면서 옹정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강희의 아들이고 걸륭의 아버지 되는 사람인데 이 옹정은 부지런함에서는 세계 역사상 가장 부지런한 지도자였어요. 새벽부터 밤중까지 일을 했고 만기칠남입니다. 모든 서류를 자기가 직접 다 결제했고 하나하나 다 체크해서 붉은 글씨로 다 막 지적하고 빠꾸시키고 다시 보고하라 그러고 엄청난 부지런함을 보였는데 근데 아무도 역사에 옹정제를 성공한 지도자로 보지를 않는 것이죠. 따라서 지도자는 이 부지런함을 저는 경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게으름, 저 사람은 요새 뭐하나 노는 것 같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뭐 일도 안 하고 노는 것 같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좀 공격이 되는데요. 그 공격에 대해서 초연하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어떤 현명함이 요구되는 것. 이것이 저는 두 번째의 성공한 지도자를 위한 두 번째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장기와 단기입니다. 대체로 많은 대통령들이 너무 많은 의지에 매몰돼 가지고 단기로 치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선 거의 급하니까요. 급하니까 우선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 해서 발등에 불을 끄는데 급급하다 보면은 계속 하는 일이 단기 과제로 가게 됩니다. 단기 과제도 중요한 건 물론 해야 되지만은 문제는 중요한 개혁은 대체로 장기 과제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잘 모르고 열심히 단기 과제만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장기 과제는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당장 무슨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안 해도 크게 뭐 항의하는 사람도 없고 욕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것이 소홀히 되기 쉬운 것이죠. 성질상.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중에 역사를 놓고 먼 긴 역사를 놓고 봤을 때는 결국은 그 지도자가 장기적인 과제를 잘 해냈을 때 높은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고 단기적인 것만 자꾸 많이 했을 때는 높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지도자가 꼭 필요하다. 이것이 세 번째 덕목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참여정부를 좀 옹호하는 발언을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좀 옹호하자면 이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점에서 저는 대단히 다른 대통령들하고 달랐고 장기 과제에 굉장히 집중했다. 이분은 다른 대통령 어느 누구보다도 단기에 욕을 먹더라도 장기적인 과제 그런 것을 굉장히 열심히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했다고 다들 욕을 하는데 손가락질 하는데 저는 훗날에는 역사에 재평가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보고 광해군이 저렇게 몇백 년 지난 뒤에 복권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긴 눈을 보지고 지도자는 긴 눈을 가지고 역사적인 긴 안목을 가지고 국정에 임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점을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약간의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주화 이후에 그 대통령은 실패한, 이렇게 성공한 대통령이 없는 것 같다라고 그 모두가 된 것은 민주화 이전의 권위주의 정권은 이미 다 실패했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저희 연구팀에서 본 대통령들은 김영삼 대통령 이후만 봤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리고 서문에 어느 한마디로 어느 대통령을 성공했다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써 있고, 그리고 어느 특정 대통령만을 저희가 이렇게 비판하고 그런 건 없었고요. 주로 이제 대통령 문민정부 이후 대통령들을 잘하시라는 뜻으로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 부족했던 점을 중심으로 기술이 되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최훈 부국장님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앙일보 편집국의 최훈 부국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노무현 정부 때는 청와대 출입기자를 한 4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정호 실장님 일하시는 걸 곁에서 좀 지켜봤고, 이명박 정부 때는 이제 편집국 정치부장으로 좀 그 정권을 지켜봤습니다. 지금 이제 정치 담당 에디터로 이 새 정부를 좀 모습을 지켜보게 되는데 가장 좀 당혹스러운 인수위인 것 같습니다. 우선 좀 오늘 쭉 재원과 현실을 좀 비교를 해보면 우선 소통, 또 인사, 또 인수위 정체성, 그리고 공약 취사 선택의 유연성, 이런 네 가지 부분에서 아주 상당한 좀 적지 않은 문제점이 지금 발견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소통 관련해서 보면 이내영 교수님도 국민 및 정치권과의 소통 설득이 대통령 어제다 성공의 관건이다. 또 강원택 교수님은 대통령이 닫혀있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하셨고, 또 우리 한 교수님도 정책 결정 단계에서부터 여론과 홍보의 관점을 좀 접목시켜라고 제안을 하시는데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지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각 부처의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한 브리핑이 지금 전무한 상황이고, 심지어 인수위 대변인이 우리가 브리핑을 안 하는 게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안 하는 것이다, 이런 궤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인수위원 한 분이 아무 이유 없이 사퇴를 했는데 지금 아무런 배경 설명이 아직까지도 없이 지금 며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죠? 인수위에서 주장한 이유는 혼선이 난다. 언론의 각종 정책이 보도가 되면. 그래서 어제 석간에는 자동차 사고가 많으니 운전을 하지 말라, 이런 이제 격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정부 조직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5시에. 원래 4시 발표하려다가 조금 혼선이 있는지 5시로 남겼는데, 그 전까지 모든 언론에서 정부 조직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단 하나도 지금 구체적인 팩트를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발표를 했습니다. 5시에. 이게 과연 좀 가능한 일인지, 이 정부 부처를 없애고 쪼개고 이런 일들은 사전에 좀 여론을 좀 수렴하고 공청회도 거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또 알 권리라는 걸 가지고서 얘기를 하는데,
언론의 그 이제 기본적인 그 임무가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이제 공동체 구성원한테 판단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는 게 이제 언론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언론이 신문을 뭐 만들어서 많이 팔아먹으려고 지금 취재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알 권리를 위해서 좀 정보를 내놔라. 이게 이제 언론의 기본 이제 요구인데 이것이 좀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 제기를 좀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인사의 문제입니다. 지금 또 우리 그 강원택 교수님도 그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집권 여당이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라. 또 우리 이내영 교수님도 대통령 어젠다를 주도할 핵심 세력들이 그 인수위 단계부터 좀 들어가라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인수위원 26명 중에 6명이 국회의원입니다. 나머지는 다 대학 교수님들이시고 심지어 당선인이 그 전에 잘 모르던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그럼 나머지 여당분들은 다 어디 가 계시느냐? 따뜻한 이제 남쪽 나라에 많이 가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임시국회를 열려고 해도 지금 의원분들이 모자라서 지금 좀 열기가 쉽지 않지 않겠느냐. 네. 이것이 과연 이런 식의 그 비선 라인 또 그 인수원 26명 그 인선이 될 때도 마찬가지 양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유일한 그 언론의 특종이 뭐였냐면 이혜진 간사입니다. 그 동아대 로스쿨 교수. 그거 어떻게 알게 됐느냐? 저희 중앙일보 그 2년차 기자가 김용준 인수위원장 집 앞에서 그 취재를 하다가 그 벽에 대고 들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이혜진 간사. 아주 그 블랙 코미디 같은 지금 일들이 인수위에서 좀 벌어지고 있는데 또 하나 뭐 인사는 또 말할 것도 없고 지금까지도 인수위의 정체성을 그 규정하는 얘기들이 또 많이 나왔죠. 그 대통령 어젠다의 구상과 준비는 가장 빠를수록 좋다. 또 핵심 세력들이 인수위에 참여해서 주요 정책 결정 과정을 주도하게 하라. 이게 이제 이내영 교수님 말씀이시고. 근데 지금 인수위의 입장은 인수위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공식 입장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그 인수위의 정체성에 좀 문제가 있고 또 이 2달 만에 다 복귀할 분들이다. 이러니까 부처에서 보고를 할 때 제대로 보고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 실제 같이 일할 그 2달 만에 다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실 분인데 왜 우리가 이 양반들하고 딜을 하느냐. 또 민감한 외교부처에서는 기밀사항을 우리가 2달 만에 민간으로 갈 분한테 1급, 2급 국가안보 기밀사항을 보고를 해야 되느냐. 또 이런 문제가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장의 문제점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좀 상당히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러 번 EI에서도 했지만 강을 건너면 뗏목을 버려라. 이런 이제 인수위의 철칙 같은 게 있죠. 아까도 뭐 여론조사에도 나왔지만 공약 중에서도 아주 뭐 당선을 위해서 내건 공약들도 있을 수 있으니 그걸 좀 유연하게 좀 조정을 해라. 이게 이제 국민들의 또 여론이고 언론에서도 굉장히 그 부분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군복무 18개월 또 국민기초연금 재원을 지금 국민연금에서 빼간다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났죠. 왜 젊은이들이 왜 우리 돈을 노인들한테 쓰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세대 지금 갈등 차원에서 이런 것들 또 중증질환 100%를 간병비까지 뭐 다 국가에서 보장하느냐. 이런 것들은 좀 정말 유연하게 아까 우리 교수님들도 뭐 발제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좀 이제 어젠다도 중요한 것도 하고 시간적 순서를 정해서 하라. 또 5년 단임제가 가지는 한계를 인식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중요한 것부터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유연하게 접근을 해야지 뭐 불편한 심경이다. 왜 부처가 뭐 이러느냐.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이론보다 과연 이런 실천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민주주의가 좀 체화가 돼서 이제 민주주의라는 게 정치 체제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사는 삶에 스스로 체화돼서 늘 토론하고 집단 지성도 좀 연구하고 대화도 하고 이런 게 좀 체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잘 되고 있느냐 이런 좀 우려가 있고
새 정부가 오늘 좀 이런 교수님들 제언을 좀 다시 한번 또 깊이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또 드립니다. 컨텐츠 부분에서 좀 몇 가지 얘기를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한은에서 지금 경제성장률 전망을 했는데 올해 2.8%로 성장치를 낮췄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상반기에 1.9% 성장입니다. 올 하반기에 3.5, 평균 2.8인데 이거 굉장히 좀 당선인에게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얘기죠. 그러니까 박근혜 당선인이 이제 참 축복을 받고 좋은 환경 속에서 국정을 잘 해주기를 이제 다들 기대를 하는데 상황이 굉장히 좀 쉽지 않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또 보면 그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에 전 국가의 정권 교체 쓰나미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이 경제 때문입니다. 그 직후에 오바마부터 시작해서 뭐 전부 다 바뀌었죠.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 뭐 거의 전 나라가 지금 여당이 지금 이제 패전을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독일의 메르켈 연정이 좀 살아남고 또 오바마가 이번에 재선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당 후보로 됐습니다. 그게 참 재밌는 이제 현상인데 이건 왜 됐느냐? 사람들이 이명박과 박근혜는 다른 사람이다라는 의식이 좀 강했고 물론 민주당이 크게 뭐 실수라고 이정희 사태 등의 큰 실수가 있었지만 그래서 상당히 좀 이 임기 초반에 정국 관리를 굉장히 실수를 하지 말고 좀 조심해서 예방적 위기 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다. 이런 좀 이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대통합 부분도 저희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인데 대통합 역시 인사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TK 정권이 50년인데 이 적폐도 상당히 이제 심각하고 또 저희 경우에는 그 대통령 동양 출신의 인사는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좀 대탕평 인사를 이 정권에서 해야 된다.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조금 이 기조발제나 토론에서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박근혜 대통령은 외신 AP도 보도를 했지만은 진성여왕 이래 천년 만에 여성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발제나 토론이 기존의 남성 대통령에 적용하는 이 패러다임을 그대로 가지고 좀 이 연구를 하는 것이 조금 뭔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이게 여성의 소통 방식과 남성의 소통 방식이 많이 다르고 또 독신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적막한 관저에서 과연 말벗이 없이 혼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또 그런 어떤 말벗 또 소통의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오피니언 리더 그룹들이 만나면 그런 걱정들도 많이 하는데 이거 남성 대통령이 있을 때 나왔던 똑같은 이론을 가지고 남성 발제자 3분이 발제하고 남성 토론자 3명이 모여서 발제하는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다음번에 언제 연구원에서 기회가 되면 또 심리학적이나 사회학적으로 가장 큰 테마는 여성 대통령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 연구가 진행된 것이 대통령 선거 이전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통령이 남성이 될지 여성이 될지 전혀 몰랐고 어떤 젠더 아이덴티티는 그냥 무성으로 중립으로 처리하고 연구했습니다.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도 먼저 말씀드릴 게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건 아닙니다. 저희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다른 학자들하고 같이 펴냈는데 그 책이 노태우 시대의 제2식입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 김영삼이라고 시작하셨는데 저는 이제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민주화로 보는데요. 지금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 역대 대통령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는 분이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작년이 중국화의 수교 20주년이거든요.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북방 정책이 없었으면 오늘날의 한국의 경제나 이런 여러 가지 외교적인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제약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게 그 연구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태우 대통령의 경우도 저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 국내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로 했다는 게 그 주장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연구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기존의 모든 대통령이 다 실패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퇴임하실 무렵에 모든 국민들이 봤을 때 다 너무나 아쉬워하면서 내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그거는 당대의 어떤 소통이든 혹은 뭐 정책 집행이든 여러 가지 문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실패를 가능한 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라는 게 우리의 문제의식이라는 점을 대표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대통령이 실패했다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이라고 하는 게 이 정도로 뭐 사회 경제의 발전 다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모든 대통령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정한 정도의 시대적 그 의무나 역할을 저는 잘 수행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떻게 본다면 그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이제 상황이 상당히 많이 더 복잡해졌고 또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역량도 굉장히 제한적이고 사실은 그다음에 아까 임기 단임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임제로 인해서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쫓기고 또 가용할 수 있는 자원도 사실 제한적이고 이런 상황이고 반면에 대통령이 딱 당선이 되고 당선자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에 사실은 빠지는 거죠. 지나고 나셨으니까 지금 보니까 다 이렇게 노련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사실 처음에 되고 나면 그런 느낌들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막 당선된 분과 그 주변에 있는 핵심 참모들에게 당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굉장히 시간도 없다. 굉장히 효율적으로 자원을 활용하고 써라. 이런 게 이제 저희들이 가장 주고 싶은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이야기를 지금 저희들이 쭉 했던 거고요. 제가 아까 했던 이야기 중에서 하나 빠졌던 부분들은 오늘 아까 이정호 실장님 말씀해 주셨던 장기적 과제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명박 정부의 특히 초반에 이명박 정부의 굉장히 그 잘못된 인식 중에 하나가 그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자기 부정의 형태로 가게 됐고 정책 집행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놓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2, 3년 지나서 또 똑같은 형태의 걸로 되돌아가게 되는 그런 그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연속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 그것이 정파적으로 보수 진보를 넘어서서 계속 사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한 70% 정도는 다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누가 되든지 간에. 그러니까 그런 그 어떤 연속성 항에서 어떻게 새로운 자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더 덧붙일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4년 중임제 말씀해 주셔서 4년 중임제 논의의 사실은 4년 중임이라고 하는 거는 한 8년 정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근데 중요한 어젠다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거대한 정치 프로젝트인데 이게 실현 가능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왜냐하면 필요하다고는 다들 느끼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불확실성도 있단 말이에요. 변화되는 데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 또 특히 정치 리더 입장에서는 이 제안을 가지고 자기한테는 해당도 되지 않을 이 제안을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다른 여러 가지 하고 싶은 일들을 사실상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 문제가 이루어지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내은 선생님 부탁합니다. 네, 박형준 선생님하고 이정호 실장님이 얘기한 부정적 평가는 저도 뼈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역대 과거 정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정치 문화, 학계나 언론의 문화가 한국 정치에 이를 계속적으로 실패하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가를 객관적으로 균형 있게 봐야 또 승계할 건 하고 변화할 건 하는데 저도 아까 보니까 제 글도 조금 아마도 그런 부정적 평가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보면 이러한 역대 정부에 대한 평가 기준을 현실적으로 좀 바꾸는 거, 또 국민들의 기대 수준을 낮추는 거가 아마 가장 중요한 그 과제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점에서 보면 조금은 좀 그런 저희 의도하고 관계없이 그렇게 쓰여졌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이 문제를 조금 더 역대 정권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좀 더 많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균서 선생님. 저는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저도 전 사실 역대 대통령들 다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점이 더 많았다고 생각은 드는데 아까 이정우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사실 듣고 있으니까 어떤 생각이 좀 들었느냐 하면은 사실 이래서 아마 좀 문재인 후보가 이번에 당선이 되지 못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건 뭐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아까 발제한 것과 어떤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어떤 유권자들의 평가를 내지는 그분들의 어떤 그 속내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뭐 그래서 아마 좀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네, 2시간 동안 저기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또 경청해 주신 청중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 이 대통령의 성공 조건은 하나의 기획 시리즈로서 저희가 이제 2017년 대선이 있을 때 또 한 번 연구팀이 결성될 것이고 2018년 초에 또 이런 발표회를 가질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는 어떤 그러니까 비정치적인 연구소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정권, 특정 정당에 대해 전혀 무관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진의 순수성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한 가지 뭐 저희 그 워낙 한국 사회가 지금 그 이념적으로 갈라져 있고 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만드는 것은 대통령직을 어떻게 잘 수행하냐 본인의 자질과 능력 뿐만 아니라 그것을 따라주는 국민의 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과 팔로우십은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일단 자기가 투표하지 않는 대통령이 이제 직무를 수행할 때 그냥 조금 더 민주주의적인 절차를 밟고 길거리에서 또는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 너무 폄하하는 발언은 우리 국민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다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도록 국민도 좀 같이 소통하면서 팔로우십을 보여줘야지 저희 한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할 것 같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 저녁이 있기 때문에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